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고 통신금융업계는 윤 대통령이 고통 분담을 강조하자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고 소환 조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50억 클럽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정 관계와 이른바 윤심 논란, 총선 전략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지 당국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일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금융통신업계를 향해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공공과 에너지 요금, 통신과 금융 비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철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또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인 전기와 가스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나서달라 요구한 겁니다.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통신업계를 과점 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윤 대통령은 특히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빚이 많고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룹니다. 시는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시는 4월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이 다음 달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통신업계와 은행들은 즉각적으로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누려온 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 요구에 통신업계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예상 수혜 대상은 3,373만 명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요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데이터 접근권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현행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된서리를 맡고 있는 은행권도 사회 환원 방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 자금 5천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내온 특별 출연금도 연 600억 원에서 700억 원씩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이 누려온 과점체계 개선을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은행의 경영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돈잔치 논란을 부른 성과급 체계 개선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금융 분야에 혁신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의 영업 장벽을 낮추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5G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을 공급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영장에는 수사 초기에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개발 사업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임액을 추리는데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택지 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65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시행 이익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 상당이 더 있을 거라며 이른바 플러스 알파로만 열어뒀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체 부당이득을 아파트 분양이익 3,600억여 원을 포함한 7,80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미래신도시 사업까지 하면 총 규모는 8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엔 애초 배임액을 훨씬 웃도는 수천억 원대의 구체적 숫자가 담길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이나 공모 지침 주요 내용 같은 사업 기밀을 흘렸기 때문에 특혜 구조가 가능했을 거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는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 사실상 수사팀의 준비는 끝났고 여부와 시기, 방식은 모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이 169석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높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부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 20여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례에 따른 자율투표가 아닌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이원욱, 서른 등 비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1대1 면담하고 공개석상에서 단일 대우 유지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내심 비명계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자율투표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 이 대표의 결단 여부까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동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 회유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구속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잇따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진 이른바 회유 의혹의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로 엮기 위한 검찰의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민주당은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증거가 그러면 불충분하다면 왜 지금이라도 정권 바뀐 지 8개월, 9개월 다 돼가는데 왜 무혐의를 못하죠? 1심 결과 등을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혐의 한다. 야당의 김여사 특검 도입 주장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청구 검토야말로 김여사 방탄용이라고 맞받으며 장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억지 논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실종 우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고받았습니다. 토론회 주요 장면을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후보들은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고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는 그 입장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가 또 단일화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험지 출마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한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존재하느냐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천 후보와 김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외압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그렇게 외국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황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 저 혼자 내려가서 제 생명을 걸면서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 저는 헌신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TV 토론회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이 연일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무 개입 등 논란이 커지자 일단 공개적으로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당정 일체론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추대론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예직이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당장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권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 데 이어 명예 당대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쨌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지나친 긴장 관계도 문제지만 당정 분리를 통한 건전한 비판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윤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 역시 형식은 중요치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 여부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회의 등을 통해 이미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일각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예대표 추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도 감지돼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기존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양측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4.3 진상 보고서에는 제주 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의 역사인식,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고 반드시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논평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합니다.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분을 보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조직적 반경찰 활동으로 명시했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건물 잔해에 갇혔다가 187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의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튀르키예 당국은 생존자 구호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87시간을 갇혀있다 구조된 생존자를 실은 헬기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병실로 옮겨진 생존자는 자신이 생존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어 늘 약과 물을 가까이에 뒀는데 지진으로 1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렸지만 물병이 자신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해 속에서 이 물을 다 마신 뒤에는 자신의 소변을 병에다 모아 물 대신 마셨습니다. İçine işedim. Beklettim. Soğuyor böyle. Ne güzel. İçiyorum. İşte onunla kendimi kurtardım. 이런 기적의 생존은 다음 날도 이어지며 200시간 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몰된 사람들을 구해내리라는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튀르키예 당국의 정책 초점이 생존자들의 구호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축구장에는 이재민 텐트촌이 만들어져 2,000명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물과 식량, 의약품이 부족해 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은 병원으로 개조돼 환자들을 치료하고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Kolera beklentisi var, tifo beklentisi var. Bu hastalıklarla mücadele için enkazın kalkıp bir an önce kireçlenme ve temizlenme yapılması gerekiyor. Ancak şu an bu pek mümkün olmadığı için biz de elimizden geleni yapmaya çalışıyoruz. 일부 지역에선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AP통신 등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10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됐고 안타키아에선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길이 470km에 이르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진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 올리브 농장은 한가운데로 깊은 협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징해와 인접한 안타키아의 올리브 농장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길이 300m, 최대 깊이 40m의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은 계곡 아래로 휩쓸렸고 일부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튀르키예 지진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논밭 등이 온통 갈라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발생한 이 같은 단층 파열 규모가 470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강진의 진원인 카흐라만 마라슈 북쪽의 단층 파열은 그 길이가 320km에 달했습니다. 파열 지역은 규모 7.8의 강진과 100여 차례 이어진 여진의 진앙과 일치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8의 지진이면 보통 190km 정도의 단층 파열을 만들지만 튀르키예 지진의 경우 2배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 지각판이 만나는 3중점의 위치에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يشير أننا أمام أحد احتمالين، إما الصفيحة التكتونية التي هي الصفيحة العربية والتي اصطدمت مع الصفيحة الأوروبية، أن هناك تصدع كبير حدث في القشرة الأرضية، وهذا لا سمح الله يشير إلى استمرار حالة الزلازل. 미국 지질조사국은 단층 파열이 지각이 수평으로 찢어지는 주향 이동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만 명 지진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튀르키예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위원 4명, 정의당 위원 1명이 의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나란히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존 법 체계와 맞지 않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업 현장에 노동 분쟁이 폭증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라임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끄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라임 사태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 손목에 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지만 48일 동안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광복절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큰 추위 없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5도 선까지 오른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또 나오실 때에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의 비나 눈은 모두 잦아들었지만 오늘 오후까지 중서부와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최고 5cm,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1에서 5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며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도, 대전은 2.1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7도, 부산은 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이 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제3자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시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 측근 특별 면회를 둘러싼 논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이것도 사실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다시 한번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도어 스태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뭐 정당인이 아니시잖아요. 저희 정당 소속돼 있지 않고 여기 기자들은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여기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이에요. 그리고 팩트를 법무부와 관련된 그런 현안 팩트를 다룬다 하더라도 정치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하는 건 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공직자가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도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어제 오후 열린 TV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며 목도리를 걸어준 일을 언급하는 등 보수 정체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험지에 출마하라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토론에선 각 후보에게 이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그래도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윤핵관 장인께 또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합동연설회가 오늘은 호남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열 계획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의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었다고 미국 일반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한 튀르키예 공식 사망자 35,400여 명, 시리아 국영통신이 전한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 사망자 1,400여 명에 유엔이 발표한 시리아 반군 지역 사망자 4,400명을 더한 수치입니다. 시리아는 장기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스 클룩의 세계보건기구 유럽 3소 국장은 이번 튀르키예 강진에 대해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강진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또 이재민이 됐습니다. 감염병 등 2차 피해에 노출됐고 지진 당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재민촌의 아이들을 임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과 건물이 있던 자리엔 온통 잔해와 휜 철골이 가득 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건물도 있지만 붕괴 위험이 커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주택가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에 임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민촌으로 변한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와 시소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들. 헤랄리아는 지진 당일 마구 흔들리던 집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Çok kötüydü. Evlerin hepsi düşmüştü. Biz de çok korkmuştuk. Ben yatarken olmuştu ama ben birinci depremden kalkmıştım.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온 일리아스는 당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4명과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서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따금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Ben de benim öğretmenim gönderdim. Sen iyi misin? Evet kızım. Ben İhlas kızım. Ben de iyiyim. Biz de ben de dedim. Biz de iyiyim. Bize bir şey olmadılar. Sonra okulda ne zaman açacak bilmiyoruz. 캠핑용 공원 오두막엔 아직 젖도 못 된 6개월 아기 무함마드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밤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أنا فضلا شيء صوبة هوا صوب أنا فضلا ملات فضلا ورا ده يوريو.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이 된 어린이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거리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이 오늘 밤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구호대 이진은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대장으로 외교부 2명과 보건의료팀 10명, 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 긴급구호단체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밤 11시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출발해 최대 7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아다나주에 머물게 됩니다.
구호대는 현지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텐트와 담요, 의약품 등 10억 원 상당의 구호품 55톤은 오늘과 내일 군 수송기 등을 통해 이송됩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게 될 거라며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격돌에서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이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하길 바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를 꼬집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으로 침략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하지만 중국이 전쟁 지원과 중재 노력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대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cently sanctioned the Wagner Group for its efforts in this regard with the DPRK. So a lot of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building.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전략적 실패를 안길 거라며 러시아의 패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to all of those who are supporting Russia, you're going to end up with an albatross around your neck. 올 봄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을 예고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군 전력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있을 대격돌에서 서방 무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Make sure that we give Ukraine additional capability so that they can be not only be marginally successful, they can be decisive on the battlefield in their upcoming offensive.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미국 여론은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무기 지원에 48%만 찬성한다고 답했고 직접 자금 지원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상공에 러시아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현지 시각 15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선은 바람의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방공망을 탐지하고 방공 대응력을 소진하는 게 러시아가 풍선을 띄운 목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흑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한 10대 백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뉴욕주 이리 카운티 법원은 버펄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9살 페이튼 젠드런에 대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한 판사는 우리의 문명사회에서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이 있을 곳은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비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낸다는 음모론을 신봉한 젠드로는 지난해 5월 흑인 밀집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총을 난사해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오는 6월부터 일명 입국세를 내야 할 거로 보입니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 PBS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에서 300바트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 11,300원, 육상,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바트, 5,600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고 개제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외교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5일 M두청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이 M두창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자는 국제보건교약 긴급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M두창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시 면역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은 M두창에 대한 경계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긴급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개최되는 미넨 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계획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나섰는데요.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리적인 이점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 처음 참가한 광주광역시.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인재 양성센터 설립을, 엔비디아로부터 AI 관련 협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반도체와 AI,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을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민선 8기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협회와 학회,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전남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 산업 측면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펴져야 된다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펴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을 주변에 있는 장성호 등에서 하루 수십만 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지를 이용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또 용수랄지 전력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수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특화 단지도 광주 전남에 유치돼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 광주와 전남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22년 지진 연보에서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로 1999년에서 2021년 평균 70.6회보다 약 10%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흐린 날씨 속에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5도 선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나오실 때에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중서부 지역에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1에서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린 비나 눈으로 빙판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상 3도, 대전 영상 2.1도, 대구는 1.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